그냥 당이 그냥 행하라. 행하라. 너는 행해야 된다 이거죠. 질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니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26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26번째 책은 그 어려운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3대 비판을 저희가 좀 총정리해서 여러분의 짧은 시간에 네. 전해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거 학교에서도 칸트 배우려면 한 학기를 아마 배울 것 같아요. 뭐 잘은 모르지만 하나 갖고 안 될 겁니다. 한 학기도 안 될 건데 네,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1부에서 칸트의 뭐 삶도 좀 살펴봤고요. 네. 순수 이성 비판 뭔지 대충 네. 좀 들었는데 어떻게 순수 이성 비판이 대략 끝났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뭐 그거 아까 손수 비판에서 가장 핵심적 아이디어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네. 그 실천 이성 비판 잠시 언급하고 순수 이성 비판으로 네네네. 넘어갈게요. 네. 실천 이성 비판 다시 순수 이성 비판으로 거기도 내용이 넘어간다고요? 많아. 그죠? 아, 네. 그래요? 끝난 게 아니었어요? 나는 쉽게 끝났다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죠. 자, 실천 이성 비판. 그게 사실 우리가 실천 이성 비판 이렇게 하면 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를 빼고 일생에서 우리는 100권의 책이지만 네. 일생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겠느냐? 그러면 인간은 실천 이성 비판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 딱 정도 한 권이라면 딱 한 권의 지침. 책을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인간으로 네. 우리가 정말 실천적 자유라는 게 무엇이고 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현상계에서 어떤 본성에 따라가는 동물적 존재에서 우리가 자유라는 그 일종의 이상적인 예지계의 세계로까지 뻗어갈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사실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참 이 책을 보면 칸트가 정말 인간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인간이 삶이 이렇게 유한한 현상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혼 불멸하고 그 끊임없이 그 자기 어떤 인격적인 도하를 통해 가지고 영혼은 불멸하고 결국 신이 존재하는 걸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그 순수 이성 비판에 보면 사실은 그 인식의 한계를 다 하고 네.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주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초월적 개념들을 다 깼는데 여기서 다시 신을 요청한단 말이죠. 신을 요청하고 영혼 불멸을 요청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는 행위였던 그 인격을 도해하고 이런 근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신을 끌어들여요. 그래요? 사실 근데 이게 윤리학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페르니쿠스적 해전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예전에는 윤리학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뭐 인생의 목적, 행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 어떤 윤리학의 핵심은 태양은 선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 선할 때 우리가 착할 선자 쓰지만 좋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거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 정민이에게서의 선은 뭡니까? 뭐 다 아시면서 그러니까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거예요. 여러분 네네. 생각하는 그거. 네. 그리고 우리 정프로에게 역시 그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술도 좋고 음식도 좋고 뭐 이성도 좋고 돈도 좋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물건도 좋고 가족도 좋고 뭐 정신적인 쾌락도 좋고 다 이런 것들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딱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이 도덕 법칙이란 말이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그러니까 태양은 선이란 말이죠. 행복이란 말이죠. 그죠? 딱 중심은.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법칙들, 도덕 수단이 네. 이제 빙빙글빙글 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칸트는 그걸 바꿔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법칙이 딱 태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법칙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에 열린 거예요. 법칙은 예외가 없고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법 같은 법칙. 거예요. 그냥 법. 자연 법칙 생각합니다. 자연 법칙, 물은 위에서 아래로 오르고 중력의 법칙 하듯이 이건 예외가 없고 누구나 거기서 딱 매여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우리가 도덕 법칙에 누구나 예외 없이 딱 그냥 그게 사로잡힌. 그러니까 예전에는 행복이라는 답이 일단 있는 거고, 그렇죠. 거기에 가기 위한 여러 길들이 이제 법칙이 있어서 그 그쵸, 법칙을 이제 수단. 따라가면 네, 되는 네, 건데, 그게, 그게 아니고 법칙이라는 게 딱 있고, 네. 그걸 이제 행하다 보면 어떤 궁극의 행복이라든지 뭐 이런 목표? 것도 이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결국에 나오는데, 네.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네. 그 사실 도덕하고 행복하고 반비례하잖아요. 네. 무슨 그쵸, 말이냐면 제약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아주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과연 잘 사냐? 네. 근데 나쁘고 부도덕하고 이런 인간 잘 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칸트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게. 네. 그래서 칸트가 영혼불멸을 요청하는 거예요. 신을 요청하고. 영혼불멸이 있어야지 인간이 계속해서 이게 계속 영혼이 사라지지 않다 해야지 인간은 계속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신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신은 나중에 다 심판을 해줘. 너희들에게 나중에 심판을 줄 거야. 라고 신이, 그리고 그게 두 개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정직하고, 남을 죽이지 말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고 하면 나만 손해보는데?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네. 현상에서. 그래서 칸트의 철을 요청체라고 하는데 결국은 영혼불멸과 신을 그래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약간 지금 좀 드는 생각이 이렇게 뭐 우리가 뭘 이렇게 하다가 네. 그러니까 뭐 책이든 네. 그게 영화가 됐든 네. 막 앞에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마지막에 뭔가 해결이 안 나면은 네. 뭔가 신이나 딱 이런 게 나와서 딱 정리해주고 네. 끝내는 것처럼 네, 네. 그것만큼 허무한 게 또 없잖아요. 아, 근데 이때 칸트의 네. 신은 이제 네.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게 이게 기독교의 신처럼 인격 신이 아니고 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이 아니고 도덕의 신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좀 아.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 네. 도덕 신앙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이게 인격적인 신이라기보다 여기서는 그렇게 이제 또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죠. 근데 어쨌든 결국 네. 그게 요청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사람들은 이를 도덕적인 과연 법칙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칸트에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결국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선과 행복이었잖아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그 수단이 달라지는 건데 이제 칸트는 뭐냐면 무조건 법칙이 딱 중심에 들어가는 거야. 법칙을 지키면 선한 것이고 법칙 안 지키면 아무리 결과적으로 네가 착한 행동했더라도 그건 선한 게 아닌 거야. 아. 법칙을 안 지키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목적으로 대하라 했잖아요. 자,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난 돈이 좀 많아요. 근데 지나간 좀 뭡니까 거린이 뭐 동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탁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잘 보여, 그러니까 좀 나는 이렇게 관대하다, 인정 많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지갑에서 탁 돈을 꺼내가 막 돈을 줬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마르크스라든지 이런 이제 결과론자들은 중요한 것은 행위가 중요하거든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네. 실용 그 흔히 말하는 공리주의자들은 네. 자랑 이건 사람은 전체 사회의 쾌락을 정진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좋은 행동, 선한 행동 했다고 보거든요. 칸트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돈을 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밥을 위장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했다 하더라도 너의 동기가 뭐냐 이거죠. 너가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이 거린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렇게 수단으로 목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너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그럼 이제 보통 그럼 반대로요. 그럼 반대로 내 마음은 거린을 엄청 도와주고 싶어. 네. 그가 불쌍해. 네. 근데 내 수중에는 돈이 없어. 네. 그래서 도와주지 못해요. 행동은 못해요. 네. 그럼 그거는 칸트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그 동기에 있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뭐 옷이라도 하나 벗어준다든지 뭐라도 하나 뭐 돈은 없어도 물이라도 한 컵 떠준다든지 그러면 결과에 상관없이 너는 선한 행동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거는 최소한의 행동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든 뭐든 일단 그 동기가 예를 들어 우리가 예전에 부조리란 거 있잖아요. 네. 동기가 선한 동기였지만 나쁜 결과를 나오고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데 칸트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로지 너의 선한 동기가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이 어떤 이 법칙이잖아요. 법칙은 예외가 없잖아요. 그 정언명법이라고 명령이란 말이야. 어느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마라.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살인자가 왔어요. 내 친구를 죽이려고 왔는데 내 방문에 숨겨줬단 말이죠. 근데 살인자가 왔고 너 친구 이 방 안에 있지.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방에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저 방에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선의의 거짓말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얘가 법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경향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경향성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그 보편 타당해지지 못한다는 거죠. 빡빡하시네. 네, 그러니까 상황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칙인 거죠. 법칙은 예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행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떻습니까?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예전에는 뭐 효도가 가장 큰 우리가 행복이다. 네. 효도가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효도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버지가 너무 이 효도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내가 할 수 없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병에 걸렸는데 이 중병을 낫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해야 해서 된다. 그러면 도둑질을 하는 것들이 효도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단이니까 네. 용서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는 100% 넣어줘. 무조건 도둑질하면 안 된다가 딱 정음문구에 들어가면 그게 지금 네 아이가 굶어 죽어갈 거 그래도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야. 보통 이제 의도가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을 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이제 과정이 좋으면 네. 아니 결과가 좋으면 네. 대체로 뭐 용서를 좀 해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네. 혹은 이제 의도가 좋으면 설령 과정이 결과가 좀 안 좋더라도 역시 또 정상 참작을 해주기도 하는데 네. 칸트는 일단은 좋은 의도로 가야 되고 동기주의라고 하죠. 칸트는 제일 중요한 게 동기주의. 동기가 가장 결과주의가 중요하고.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결국은 신경 쓸 그것은 그거 다음에 몫이라는 거죠. 너가 일단 사람은 법칙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실은 좀 칸트를 비판하는 사람 입장에 보면 이거 바로 프로이센이 있죠. 바로 칸트 시대적 배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어떤 당시 칸트가 살았던 18세기 그 프로이센이 그 통치자가 프리드리 대왕이라고 불렀거든요. 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계몽군주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국왕은 국가의 첫 번째 종복이라고 불렀어요. 하인이라고 불렀어요. 국왕이 자기 스스로 하인이라고 불렀어요. 국가에. 이 사람은 하인 그 궁중에 하인도 몇 명 안 둬요. 아주 금소전략하게 살았고 그리고 이 사람 때 프로이센이 아주 성군이지만 전쟁도 엄청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영토를 넓혀 나갔어요. 전쟁이 있잖아요. 전체 인구의 5%가 군인이에요. 상비군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뭐 예전에 어떤 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나라 어느 체제든 있잖아요. 그 전체 인구의 1% 이상이 군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전체 인구의 1% 이상 군인하면 그 나라는 파탄 난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바로 그 경계선에 있겠네요. 경계선에 있죠. 5천만 중에 거의 60만이니까 1%가 약간 네. 넘으니까. 그런데 당시 프로이센은 5%예요 군인이. 진짜 많은 거구나. 5%. 상비군 5%면 진짜 많은 거죠. 네. 그런데 그 많은 군대가 있는데도 한 번도 군사 반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리고 이 와중에 있잖아요. 네. 프로이센은 완전히 칸트의 이 철학도 나왔지만 문화도 황금기를 꽃피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경제가 발전하게 된 게 당시 이제 베를린 같은 경우가 1700년 그 당시 여기 칸트는 조금 더 뒤지만 프랑스의 위건호들이 대거 베를린에 와서 베를린 인구 20%를 차지했대요. 위그노. 프랑스의 청교도들. 네.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도 종교 탄압이 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주 많은 위건호들이 전부 다 독일 베를린 와서 살게 만들어준 거죠. 종교의 관용, 사상의 자유를 주니까 이 나라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리드리히 때 이렇게 군국주의 정책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막 이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와중에 결국 칸트 같은 경우도 그 5%의 군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사회가 좀 군사 문화적 분위기였습니까? 군사 문화의 핵심이 법칙이잖아요. 법, 명령, 네. 정은 명령, 법을 따라야 되고 예의가 없어야 되고 이게 결국 그런 거하고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칸트를 보면 항상 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든다면 자연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막 딱 우리가 지켜야 되고 자율, 법을 만들고 규칙을 따르고 체계 탁탁탁탁 이성은 이렇게 그러니까 칸트를 보면 전부 분류체거든요. 이성은 몇 개는 아니고 내니고 요거는 요렇게 나뉘고 계속 가지를 친단 말이죠. 탑을 쌓아가듯이. 그럼 비판이 있군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보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결국 그런 어떤 뭔가 모든 것을 어떤 군사적으로 명령적으로 법적으로 환원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하고 좀 비슷하지 않는가 네. 이런 좀 생각은 들죠. 자, 그게 지금 실천 이성 비판. 네. 그럼 어떻게 판단력 비판도 좀 예, 그 판단력 비판은 근데 우리가 이게 판단력 비판이 사실은 또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라 가지고 아까 조금씩 언급했는데 그 정도로 그러면 네, 그거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마무리할까요? 네, 하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3대 비판은 대략적으로 얘기를 들었죠, 우리 정민요. 이게 대략적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1, 2부를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들었잖아요. 네. 순수 이성 비판은 인식론에 관련한 거고, 네, 네. 네.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은 윤리학에 네. 관련한 거고, 네. 판단력 비판은 미학, 미학 예술 철학 예술 철학, 네, 네. 이 정도로 네. 돼 있는 건데, 네. 그러면 과연 오늘 뭐 얼마나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을지 네. 자꾸 불확실해지는데요. 네. 순수 이성 비판부터 그러면 네, 네, 좀 네. 들어가 볼까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순수 이성에 어디서 나왔고 그 한계가 어디냐 요걸 규정한 책이고요. 네.
결국 이거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초월 철학이라 부르냐 선음 철학이라 부르냐 이렇게 이견이 많은데요. 네. 일단 이 책에 아까 이제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희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서울대 김상한 철학과 교수님의 네. 왜 칸트인가에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초월론적 철학이라는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개념은 초월 철학, 초월론적 철학, 음. 선음 철학 다 같이 쓰는 말인데 네. 근데 왜 이제 그러면 초월론적 초월 철학이라는 말을 쓰는지 요것도 먼저 잠깐만 드리고 바로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네. 그러니까 본래 초월 철학이라 하는 거는 옛날 쓰는 말이잖아요. 옛날 초월자. 우리 신이 초월자라고 부르잖아요. 뭔가를 뛰어넘은 사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저 세상을 넘어갔다. 그리고 초월했다는 게 이제 사실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강에 있으면 저 강을 넘어갔다. 우리 손에 안 닿는 뭔가 그런 느낌을 초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옛날 정의상학자들이 다뤘던 게 아까 말씀드린 영혼, 신, 우주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우리 현상계 칸트가 말한 우리 이 오관 감각으로 지각되는 어떤 이 현상계가 아니라 저 현상계로 도저히 우리 감각으로 알 수 없는 세계의 어떤 그걸 다루니까 네. 이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칸트 같은 경우 아까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말을 썼잖아요. 칸트가 아예 지금까지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네. 어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칸트가 이 초월론적이라는 용어 자체도 뒤집어 버린 거 아니냐.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백종원 교수님이나 지금 우리 김상환 교수는 이런 용어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래 이제 초월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감각경을 벗어난 의미에서 쓰는데 지금 이제 칸트 같은 경우는 본래 그거를 이건 신에게만 옛날에 사람들이 썼단 말이죠. 신에게만 옛날에는 초월적이다 이런 말을. 근데 칸트는 이제 그걸 어떻게 썼냐면 인간에게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초월이라는 개념을. 개념을. 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자 신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넘어가 버렸죠. 네. 그죠? 그러니까 신은 항상 우리를 저 넘어가는 데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고 신은 바라보지만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아까 우리가 칸트가 인식론을 대상과 인식 주관의 관계를 바꿔버렸죠. 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인식 주관이. 자 인식 주관이 내 이제 인식 아니면 내 이제 마음이 에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한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내한테서 이게 인식이 나와가지고 이 대상한테 간다는 말이에요. 건너간다는 거죠. 내 인식이 내 에고를 벗어나서 이제 대상에게 건너가서 그 대상을 규정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야라고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인간이 의식이 이제 초월을 한다는 거죠. 그 대상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대상이 뭘까 내가 뱅글뱅글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비추려고만 노력했잖아요. 아, 여기 내한테 내 마음의 거울에 좀 잘 비춰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딱 이제 중심에 있고 내가 신처럼 뭔가를 다 대상화해서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내가 대상화잖아요. 이제 네, 이게 네, 대상이 네.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식이 어떻습니까? 신이 인간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제 신의 자리에서 초월적으로. 초월. 저 멀리서 우리 의식이 쫙 나가지고 얘를 규정을 해버리는 거야. 네. 이거는 뭐다? 규정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초월한다는 거죠. 우리 여기 이제 이해했어요. 사물에 알매인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 그렇잖아요. 규정하는 사람이 한 단계 높잖아요. 네. 내가 이걸 뭐라고 규정하니까 한 단계 높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초월 철학이다 부르자. 그게 본래 칸트의 의미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좀 뭐 용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많습니다만 이제 네. 백종 교수님의 말이 좀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칸트가 이 초월적이라는 말을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니까 결국에 이 철학의 용어라는 것들도 계속해서 철학의 사회 발전에 용어를 한 단어의 의미가 계속 전복되면서 이제 철학이 발전한다는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 대상 우리가 지금 대상이라고 불렀던 게 본래는 서브젝툼 이게 실체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결국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식 주관이 서브젝트가 돼버리고 그 옛날에 서브젝트를 차지했던 거는 이제 오브젝트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바뀌듯이 초월이라는 건 옛날에 하나님만 썼는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 쓰겠다는 거죠. 인간이 이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더 바꾸는 거를 더 명확히 보여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예전 이런 어떤 것들이 다 용어들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팩트란 말 하잖아요. 팩트를 네. 갖고 사실? 이야기하죠. 제일 중요한 거. 그 사실이잖아요. 네. 그 팩트의 라틴어 어원이 뭐냐 이거죠. 라틴어 어원이 팍툼이거든요. 팍툼. 그게 뭐냐면 신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거. 사실은 그 어원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만들어진 거. 우리가 생각하는 팩트 그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겠느냐? 신이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팩트는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논할 거예요. 사실 웃기잖아요. 우리는 팩트는 있는 그대로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럼 그 우리가 공장이라고 하는 팩토리가 네, 그게 만들어진. 여기서 한번 나오는 맞습니다. 팩트 팩토리입니다. 오.
매뉴팩처 하듯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참 심오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생각하는 팩트는 와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아니고 신이 만든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의미를 잘 보면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서 의미를 전복을 하려니까 계속 전복시키는 거예요. 그 자연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 이러잖아요. 네. 스스로 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본래 그리스에서는 자연을 피지스라 불렀대요. 피지컬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저절로 생긴 거란 거예요. 저절로. 네. 근데 라틴으로 넘어오면서는 뭐냐? 나투라라고 됐다는 거예요. 네이처. 나투라는 뭐냐면 있잖아요. 나아진 것이에요. 나아진 것. 이것도. 누가 낳았겠죠. 아이를 낳듯이 예, 낳았다. 나아진 것. 누가 낳았을까요? 신이 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저절로 생긴 것에서 신이 낳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것들에 너무 그 개념의 그 본 어원적 의미에 너무 매여 있으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지금 이 칸트 철학의 어떤 그 전복의 어떤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이 물론 이제 반대하는 분도 많아요. 한국 칸트 학회 또 여러 선생님들은 반대를 하고 네. 지금 이제 김성환 선생님이나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나 또 다른 많은 철학자들은 또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월론적이라는 말을 쓰자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이런 개념은 한번 결국은 우리가 칸트의 의미는 이제 인간의 의식이 사물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사물을 제대로 잘 비출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결정할 거야. 야, 내가 보기에는 너는 이런 거다. 내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고 앞으로는 또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우위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그거는 결국 뭐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서서 저 신의 위치에서 신이 피조물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칸트가 초월 철학이라 한 것도 칸트의 철학을 초월 철학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저는 뭐 여기 약간 좀 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편이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뭔가를 볼 때. 보는 거 그리고 그걸 뭐 규정하는 건 좋은데 네. 이것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뭐가 좀 맞아요. 있어야 네. 이건 무엇이고 이건 저것이다라고 이게 네. 내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내가 정말 경험도 너무 없고 아는 것도 너무 없어. 네. 그러면 내가 내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어떤 그런 게 대단히 거기에는 많이 떨어지는 게 되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편적이란 말 이런 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타당하다 뭐 이런 게 보편 네. 타당 이런 말을 쓰는데 네. 이때 누구라는 게 물리적 개인 한 명 한 명을 다 가리키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이제 설명에 이런 게 있어요. 1 빼기 1은 0이잖아요. 근데 1 빼기 1은 0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많아요? 많을 수 있죠. 어린애들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제 또 네. 모르시는 경우도 뭐 있죠.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1 빼기 1은 0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립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이제 그 말씀에 우리가 모른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제 칸트식으로 계속 길러가는 것이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길러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보편이라는 말은 우리가 100% 제가 지금 말하는 것 저도 이 책을 지금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네. 또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을 또 각각의 서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험의 한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그나마 공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 소통이 되잖아요. 네. 그 가장 공통되는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의사소통이 성립한다는 거죠. 보편이 성립한다는. 정리 알겠죠? 아주 최소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어떤 경우라면 자 여기에 책이 있다. 네. 네. 라고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네. 우리 세 명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칸트식으로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세 명은 네. 여기 책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 이걸 진짜 책이 있는지 아니, 우리가 지금 착각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우리가 보이니까 눈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 책이 우리는 이것이 책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이 책이라는 것을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셋 다 착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저건 보편타당하게 우리가 다 책이라고 말하기로 한 거잖아요. 약속인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을 줄이야. 우리는 이제 이게 다 책이라는 것으로 이제 대충 짐작하잖아요. 한글로 써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아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언어 발달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가 이걸 봤을 때 이거 어떤 생각이 들 것이고 이게 과연 구분이 될 것인가 붙어서 있고 네. 또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저 에버리진이 왔다. 네.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 책이라는 것 자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이런 걸 몰라요. 그럴 때 이 사람은 과연 이게 있다는 것도 구분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개념도 있는 자 거죠. 봐봐요. 여기에 내가 이걸 들고 있으면 이거 책 같죠, 여러분? 자, 세 명 다 여긴 네. 책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이건 그냥 장식품일 뿐이잖아요. 책이 아니었어요. 네. 장식품이잖아요. 네. 여기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얘기하려면 뭐 장식품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우린 지금 책을 보고 있다. 우리 세 명은 라고 그럼 얘기한 건 틀린 건 틀리다는- 아니죠. 틀린 건 아니지. 틀린 건 아. 아니죠. 예. 책이라는 걸 보고 보고 있다는 거는 라고 맞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이건 책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그건 명확하게 100% 언제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이건 우리가 과연 자신할 수 있는 아. 거죠. 네. 이게 우린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책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네. 그러니 우리가 셋 다 에이씨 아니 근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근데 우리가 지금 책이라는 걸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럼 각각 아까 말씀드린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모자랄 수 있고 각각이 다 다른데 그래도 어떻게 이런 거를 책이라는 거 비슷하게 인식하느냐 이건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성이라는 공통의 소프트웨어를 다 내장하고 있다는 거죠. OS가 우리 다 인간에게는 같아. 윈도우 시스템은 다 내장돼 있다. 우리가 들어간 입력의 양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렇지. 이 OS는 다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볼 때 기본적으로 이거라는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요거는 저도 동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같이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근데 이 그럼 그냥 책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거 사물 자체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물 자체라고 해요. 사물 자체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우리 감각을 때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빛이 우리 어떤 시각을 통해 들어와 가지고 망막에 로뎁신을 활성화시켜 갖고 그 시신경을 타고 우리 그 후두부에서 지금 이걸 재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책이라는 걸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감각을 촉발시킨다는 거죠. 우리한테 작용을 해갖고 우리가 보면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지금까지 경험과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합쳐져 갖고 지금 이것은 책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하여튼 이걸 책이라고 하는 것과 네. 책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책이라고 판단되는 걸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 네. 미묘한 차이를 차이는 예. 이 칸트라는 사람은 그런 차이까지도 아주 굉장히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지식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이것이 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칸트나 하이데가 위대하고 하는 게 이다와 있다 구별이 그 말에 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 잘하잖아요. 네. 이다 있다 구별 잘하잖아요. 네.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명제 A는 B다. 이거는 다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있다. 존재 유무를 대니 나는 너를 보고 있다.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네. 독일은 그 구분이 잘 없다는 거예요. 독일어가. 근데 이 칸트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그걸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건데 우리는 그러니까 독일 철학이 어떤 사람은 쉽다고 해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말에는. 우리는 존재 그러니까 전통의 서양 철학은 존재 위주로 갔는데 시간 개념이 들어가기 힘든데 우리는 시간 개념이 들어 있거든요. 우리 말에 문장이 끝나는 형태가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이다, 있다, 것이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우리 말에 문장이 끝나는 것.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로 그래요? 끝나요. 이다, 있다, 것이다. 이 채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다와 있다, 상태와 동작을 우리는 잘 할 수 있는 말들을 갖고 있단 말이죠. 배고프다. 배고팠다. 배고픈 것이다. 배고플 것이다. 아니 뭐 그 시제고 하여튼 뭐 종결 그거 아니래. 네, 내가 규정하는 것은 그것에게야. 내 오브젝툼이 내 서브젝트가 중요해. 네. 아니 근데 이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다르고 하지만 네. 그 현상계를 왜 그래도 그러면 같이 나타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이제 소프트웨어가 같이 내장돼 있다는 거예요. 윈도우나 리눅스가 지금 공통으로 내장돼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같이 인식을 하고 지각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사실 그게 다르면 짐승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um벨트하고 um개봉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미닭이 병아리가 조금만 소리 나면 우다다닥 달려오고 자기 닭을 보호하는데 지금 병아리가 자기 눈앞에서 뭐 막 뭐라 하는데 어미닭은 예를 들어 유병 안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럴 땐 뭐 본척만 체한단 말이죠. 이 세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본다. 다르게 지금 체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짜 다르게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생물은 2차원만 인식할 수 있잖아요. 평면밖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우리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평면이라 칩시다. 이게 평면인데 갑자기 여기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휙 날아가 버리면 우리는 이게 3차원을 아니까 이걸 인식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올라갔다는.
근데 2초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사라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평면에서는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 그 감각이 안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다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인간에게는 칸트식으로 말하면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의식의 어떤 그 이성의 작용들 이런 마음의 능력들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같이 내장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같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 네. 적어도 그것은 확실하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늘 저희 일당백의 목표는 네. 이 책에 대한 호기심을 자아내는 정도로 네.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듭니다. 이게 근데 결국 좀 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칸트나 해겔 같이 사실 난해하거든요. 저도 뭐 네. 사실 읽다가 도저히 뭐 가장 쉬운 게 인간학이라 해가지고 한번 읽다가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욕을 많이 했던 게 칸트 때부터 철학을 어렵게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철학자들은 어렵게만 쓰면 철학이 된다. 아. 또 어떤 사람은 칸트는 진짜 속물이다. 우리 키치라 했잖아요. 네. 어렵게 쓰고 뭐 고상하게 쓰는 거 네. 아니냐. 너무 스노비시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전문가 이때부터 전문가의 영역이 시작되었고 또 이 사람이 처음 독일어로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 라틴을 쓰다가 독일어 쓰니까 처음에 이게 막 개념 이 쉽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막 쉽지는 않다. 그렇겠네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이라든지 인간의 인식이 이렇게 복잡하고 난해하고 정말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고 태평양만큼 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다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인간 이상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읽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게 있어야 또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런 날도 한 번씩 있는 네. 거죠. 네. 좋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또 질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아니 나 지금 정영진 씨랑 한 3년 정도 방송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이게 참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진행이라고 하냐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철학책이 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아니 철학은 좀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아니 모르겠어요. 칸트하고 네. 조금 칸트 뒤에 나온 사람이 괴테잖아요. 네. 근데 사실 괴테 같은 경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괴테는 칸트보다 100배나 1000배나 영향이 더 컸을 거라고. 다 읽었으니까. 다 읽어봤을 거잖아요. 그 책을. 네. 괴테의 파우스트도 읽고 네. 젊은 베르테 슬프 다 읽었고. 그러니까 칸트를 진짜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읽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칸트는 계속 중요한 작가고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세계 평화와 네. 우리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참 영향을 줬긴 한데 네. 그러니까 참 칸트나 이런 쪽 그렇죠. 역사책은 또 그래도 사실 위주로 가니까 또 좀 사람들이 또 흥미를 가지는데 사실 저도 참 이게 공부의 일환이고 사실 전달의 일환으로 제가 한 2주간 이렇게 예전에 읽은 거 별도로 하고 2주간 한번 정말 많은 강의와 많은 뭐 찾아보고 자료 찾아봤는데 여전히 참 쉽지 난해하다. 않다. 예,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일부러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면 네. 뒤에 사람들이 자꾸 뭘 해석을 해야 되잖아. 네. 그쵸. 자기도 조금 모르고 썼을 수도 있어. 그 저는 약간 이런 게 좀 궁금한 게 칸트가 그러면 궁극적으로 아까 네. 그러니까 무엇을 인간이라고 하는가라는 네. 게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쓰면서 칸트는 이게 어떤 뭐 지배 계급이 이 책을 읽고 네. 뭔가 그런 논리나 그들의 뭐 정당성 이런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대중들의 어떤 더 나은 삶이나 그들의 어떤 뭐 그 뭐야 평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걸 생각하고 썼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 서문에서 인류의 네. 복지와 그 인간의 어떤 존엄을 위해 썼다고 했는데 칸트가 바라는 이제 판단적 비판 나오지만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요. 네. 결국 자연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거든요. 인간이고 그 자연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인간을 위한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결국 윤리적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의 마지막에 참 진짜 멋있는 말이 있거든요. 네. 뭐 좀 영어를 쓰자면 좀 그렇긴 한데 Starry heavens above me and moral로 within me.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 위에는 반짝이는 그 별들이 있고
내 가슴 속에는 도덕 법칙이 들어있다. 칸트의 묘비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말이죠. 우리 하늘의 별을 바라보자 말이죠. 하늘의 별. 우리 양심 같은 건가 그러면? 뭐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별. 우리 예전에 한번 우주의 역사, 그 시간의 역사 했습니다만, 그런 거죠. 지구가 지구는 45억 년 전, 우주는 137억 년 전, 뭐 137억 광년이고 도대체 뭐 이 우주의 크기와 이런 거 비교하면 인간이라는 게 인간이 살아온 삶이라든지 인간의 크기라는 게 정말 모래알보다 작고 그 예전에 뭐 파스칼 했던 말이지 이 광활한 우주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전율하게 만든다. 너무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 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137억 광년 전에 이 우주가 텅 터졌는데 그 와중에 지금 어마어마한 넓은 우주 속에 나는 별의 먼지로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뽁닥뽁닥 살다가 100년도 못 살 인생들 그러면 내가 과연 내 삶에 의미가 뭐가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참 이 우주의 앞에서 초라해지고 무의미해지고 허무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현상계의 인간이 그렇지만 바로 칸트는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고 그 이성은 아까 말하는 자유, 실천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동물의 현상계의 어떤 동물적 본성을 극복하고 우리는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거죠. 영원한 이념, 자유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그러면 그 자유의 이념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저 우주와 맞서서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저 우주와 맞서도 하나도 꿀리지 않는 그런 하나의 어떤 우리의 인격적 주체 그 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내가 결국 우주를 창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내 마음속에 우리는 경향성을 가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딱 규칙을 정해요. 나는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 약속을 지키자. 뭐 자살하지 말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남에게 친절하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런 정언 명령을 내가 어떤 경우에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는 결국은 이념의 세계로 나아가고 내 이 동물 세계의 유한성을 극복한다 이거죠. 영원한 도덕 법칙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이 사명이 나에게 숨어 있다고 들어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아무리 자연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막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터져도 이 힘 그리고 수십억 광년 수백만 년 떨어지고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는 충분히 그것에 맞설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도덕 법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 부, 심지어는 우주보다 중하다는 생명까지도 나는 상대화시킬 만큼 이 모랄로를 내가 치어난 그 자유의 어떤 실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칸트는 그걸 갖고 싶거든.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이 없다면 이 세계는 너무 무의미하다. 인간이 없다면 칸트 그런 이야기 했다고. 인간이 없다면 이 세계는 황무지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의 어떤 가치를 내세워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근대 사회가 우리가 인라인먼트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칸트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칸트가 이제 당대 뭐 수동적 시민이 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능성 우리는 끊임없이 도야해가지고 결국 윤리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들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저 우주에 여러분들은 의미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모랄로를 만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주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초월한다. 정말 바로 이 현상계를 초월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상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어떤 신의 지위를 준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칸트는 이제 흔히 말하는 세계 2대 정말 뭐 2대 철학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동물과는 다른 점,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렇죠. 그런 이유로도 책을 좀 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그래서 뭐 앞서 그럼 말씀해주셨던 정언 법칙? 이 정언 법칙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도덕 법칙과 대부분 다 유사할 거 아니에요. 혹시 뭐 좀 그러니까 지금에 봤을 때 이게 들어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의 좀 다른 게 있어요? 칸트가 말한 정언 법칙 중에 네네. 정언 법칙은요. 네. 정언 법칙은 내용이 없어요. 형식이에요, 형식.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내버리면 정언 법칙은 보편 타당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보편 타당했는데 내용을 규정하면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형식만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 형식에 맞춰갖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형식이 뭐냐 하면 딱 이거죠. 보편성 정식인데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행동하라 이거죠. 뭔 말이니? 준칙이라는 게 뭐냐면 한 번만 더.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도록 행동하라. 법을 지켜라 이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준칙이라고 하죠. 준이라는 거는 법은 간다.
완전하진 않지만 버금간다. 버금가는 규칙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준칙. 법까지는 못 가지만 그냥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 여기서 김상 교수는 회사 CEO 예를 드는데 자 어떤 대기업은 우리는 인화 경영이야. LG죠? 어떤 대기업은 창조 경영이야. 네. 뭐 네. 어떤 대기업은 뭐 혁신 경영 이렇게 네. CEO마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다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거 다른데 그게 준칙이란 말이에요, 준칙.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건 다 다르잖아요. 내가 강조한 게 다르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딱 내용을 가지고 이게 근데 그런 준칙을 만들 때, 내가 중요한 게 이런 거 만들어낼 때, 그 준칙을 만들어낼 때 이게 항상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다. 그게 뭐냐면 이게 누구에게나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누구에게나 이렇게 권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통할 수 있도록 그게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거죠. 네 행동의 어떤 원칙을 만들어낼 때, 네가 자율적 규칙을 만들어낼 때 이게 A에게도 통용될 수 있고 B에게도 쓸 수 있고 C에게도 쓸 수 있는지 그걸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항상 하면서 만들면 된다. 이게 그 형식이에요. 근데 그게 사기꾼 같은 나쁜 애들은 또 자기들만의 보편적인 법칙을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사기꾼이 보편이 이런 거죠. 안 되지. 보편이 안 돼. 사기꾼이 예를 들어 네. 사기를 치는데 자기 자식 보고도 너도 아버지한테 사기 쳐라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그건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얘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뭐 또? 그 칸트가 네.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다면 보편적인 네. 원칙,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이런 것들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 왜냐하면 칸트의 주장이 네. 이전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면 그 보편적인 원칙에 안 맞으니까 네. 그쵸. 이걸 해라. 그렇지, 나의 준칙이 여긴 당연히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얘도 못 들겠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외도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네. 간통법. 그래, 간통법이 있어. 간통죄. 네. 간통은 이건 없어져야 되는 법이야라고 내 주장을 네, 네, 해. 네. 나의 네. 준칙으로.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폐지하면 안 돼. 폐지하면 안 돼. 간통죄는 이건 있어야 돼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면 네. 나의 얘기는 타당하지 못한 얘기가 계속 될 텐데 네. 네. 그럼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편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져야 이제 세상이 발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자유라고 할 때는 실천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게 실천적 자유인데 네. 자유가 내면적으로 사용되면 도덕이라고 했잖아요. 도덕이란 거 아시죠? 우리가 네네. 이제 더 좋은 인격을 갖기 위해서 투영을 하는 게 도덕이잖아요. 그리고 외면적으로 이제 발현되면 법칙이거든요. 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법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유라는 게 뭡니까? 마음껏 누려야 되잖아요. 네. 누려야 되는데 그게 남의 자유와 충돌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 데에서 마음껏 누리는 게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법에 규정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지금 간통죄를 예로 드셨잖아요. 그럼 간통죄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편 타당한 건 아니잖아요.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간통을 죄로 처벌하는 하는 것 자체가 보편 타당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편 타당했죠. 보편 타당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되죠. 보편이라는 것은 모두 아.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타당하는 것을 보편 타당이라고 하죠. 한국이라는 지리적 배경이 있으면 보편 타당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근데 살고 한국에서만 있는 이 통용되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독일이었으면 그 프로이센 지방에서는 네. 자신들이 뭐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뭐 어떤 게 보편성인지 몰랐을 테고 어쨌든 자기 지역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통하는 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이제 통용되는 일반적으로 네, 통용되는 네. 룰.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룰. 네. 이건 이제 글로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칸트가 이제 왜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인데 그 인간에서 결국 그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결국 그 목적들이 윤리적 존재로 가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윤리적 존재로 가는 건데 그것은 결국 가기 위해서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인식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는 건 뭐냐면 보편성과 필연성을 주는 거거든요. 보편성과 필연성을. 필연성.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런 지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이게 그럼 안 될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이게 책이라는 것들 이걸 성립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들을 밝혀줘야 되잖아요. 한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밝혀내면서 결국 뭐냐면 보편적인 거 타당적인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찾아낸 게 결국 칸트가
그 바로 이제 이론적 이성이라든지 실천 이성 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떤 걸 쓰냐면 아까 말씀드린 영구 평화론도 쓰고 종교론도 쓰고 한 70여 종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책을 다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책을 쓰는데 첫 번째 원칙이나 이게 저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보편적인 입법의 원칙에 타당해야 된다. 그게 보편적 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이성의 가장 우리 행위를 할 때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그게 원칙이 그겁니다. 일종의 뭐 법으로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헌법 같은 거군요.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그렇습니다. 칸트 철학에서는 그게 뭐 최 그거죠. 지금 요게 헌법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의무의 윤리라는 거죠. 의무죠. 헌법에 틀어지지 않게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네. 내가 또 다른 뭐 책도 쓸 수 있고 실용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칸트도 이게 그러니까 자유라든지 도덕 법칙을 네. 그걸 어떻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이게 이성에 그거 하고. 근데 결국 거기서 이건 합리적 파악을 넘어서는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규명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국 그냥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 이 그 자체로 그냥 자유와 도덕 법칙의 이념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본인이 계속해서 이걸 밝히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경험에서도 이건 밝힐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자유와 도덕 법칙 있는 그대로 의무로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이거는 뭘로 증명하려고도 하지 말고. 맞습니다. 증명이 안 된다는 뭐 거죠. 틀리다 맞다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건 무조건 그냥 당입니다. 그냥 외워라. 외우라는 거. 그냥 당이 그냥 행하라. 행하라. 너는 행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자기가 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죠. 자유를 준다면서 우리한테 인류를 사랑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누구에게나 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주고 이제 그걸 담아내는 거죠. 네네네네. 내 의지의 준칙이. 아유 어렵다. 네, 네. 어렵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아까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천 이성 비판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유라든지 도덕 법칙에 이걸 규명이 쉽지가 않잖아요, 경험적으로. 네. 그래서 결국 받아들이자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실천 이성 비판도 좋은 책이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책입니다만 또 이런 종류 책은 많잖아요. 우리 성경도 있고 지금 우리 일당백하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책이 네. 많습니까? 칸트가 위대한 거는 바로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 먼저 섰기 때문에 이 실천 이성 비판이 위대해진 거 아닌가.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먼저 밝혀놨기 때문에 네. 그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제 그 자유와 도덕 법칙을 받아들이자는 게 사람들에게 납득이 된 거죠.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조금만 하는 데까지 말씀드리면 네. 결국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식한 능력, 사유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가. 네. 그걸 이제 쫙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 가지로 봐요. 네 가지. 아 이렇게 차라리 있는 게 낫다. 그냥 딱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자, 네 가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칸트가 이성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이성을 우리 인간의 모든 의식을 다 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감정, 집착, 뭐 질투, 판단, 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식, 의식, 뭐 이 모든 걸 다 이성이라. 우리 생각하는 존재다 이럴 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럴 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이성이라고 부를 수 있고, 네. 그게 가장 넓은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그냥 이성을 지금 요런 우리 인식 능력 요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마음의 네. 인식 능력이 네 가지가 있는데 감성이 있고 상상력이 있고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어요. 감각, 상상력. 감성. 감성. 지성, 상상력, 이성 이렇게 네 가지고. 보통 이제 감성은 이성과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감성도 이성 안에 그냥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 이 칸트에게서는 감성이 지성하고 반대됩니다. 지성. 아. 그러니까 지성이 뭐냐면 예전에는 오성이라고 불렀거든요. 혹시 오성이라고 치라고. 오성. 이게 영어로 하면 쉽게 이해가시면 understanding 이해력. 네. 지성이 있는 거는 한마디 인식하는 능력, understanding인 거죠. 감성은 뭐냐면 직관하는 그 능력을 직관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직관. 그 두 번째 이성이 그렇게 바로 감성과 지성과 상상력과 이성이 있는 게 두 번째 이성의 의미고요. 네. 세 번째 이성은 바로 가장 좁은 의미의 이성인데 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감성, 상상력, 지성, 이성 할 때 요 네 범주에 들어가는 이성. 요거는 뭐냐면 리즈닝, 추론하는 이성. 우리 리즌하는 거, 추론하는 거 있죠. 네. 요때 요게 이제 그 이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성을 크게 세 가지로 네, 보면 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모든 생각, 것을 네. 이성이라고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 네. 넓은 의미의 이성이고 그 다음이 인식하는 능력. 네 인식하는 가지. 능력. 네. 그래서 뭐 감성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네. 상상력이라든지 이성 이성. 같은 것들을 네. 다 이성. 포함해서 이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진짜 이성, reason 네. 요게 이제 이성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고 네. 이성에서 reason이 reason 네, 좀 도와줘라. reason.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칸트가 딱딱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칸트가 나중에 이제 지금 좀 근데 분류가 끝이 없거든요.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탑을 사 올라가듯이 이렇게 탑을 싹 사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감성이 뭐냐? 우리 제일 먼저 감성이다. 자, 뭔가 우리가 감성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관하는 인간의 능력이거든요. 네. 직관이 뭡니까? 직관. 직관이라는 거는 직관은 그냥 뭔가 머릿속에서 계산하지 않아도 그렇지. 맞습니다. 바로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 아니, 생각보다 직접적으로 대상과 접촉하는 감각작용. 봤다, 들었다, 만졌다 이런 것들, 맛봤다, 냄새난다. 요게 직관인 거죠. 오관, 인간의 오관을 통해서 직접 대상과 접촉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게 바로 직관이다. 직관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직관인데 이 직관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감성은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바로 김상환 교수님 말은 감성은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인풋이란 거죠. 입력되는 거. 우리가 뭐 스크린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마음이 네. 스크린 모니터 같으면 이게 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입력이. 그 입력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바로 이제 그 직관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직관하는 능력을 감성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이 감각할 때 이게 그냥 막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관을 그냥 막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뭔가 자체 필터링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험적인 뭔가가 우리 안에 이제 입력 장치 안에 미리 내장된 장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형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선험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 있다. 이게 경험하고 된 게 아니라 미리 딱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흔히 말하는 이걸 우리가 인간이 감성적 직관의 이 형식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 따로 존재한다 보잖아요. 시간은 우리하고 멀리 자연의 시간은 따로 존재하고 공간도 따로 있다는데 칸트가 아까 말했죠. 위대하다는 게 인식을 준체로 바꿔버렸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감성에 들어가 있다고 미리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프로그래밍이 딱 돼 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우리는 아니 시간과 공간은 따로 있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시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없으면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공간이라는 게 반드시 이게 이제 그런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옆에 없이 이게 독립적으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공간 이거 우리가 인식하려면 이 공간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연장이라고 하는 차지한 공간. 그리고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느 순간에 힐끗 보는 순간에도 이 시간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직관 자체가 안 되거든요. 시간 공간이 없으면 뭐 어떻습니까? 이게 막 인식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온 사방이 뒤섞였다고 해야 되나? 막 아무것도 안 된다면. 네.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게 공간에 차지하는 위치가 있고 요게 이제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적 흐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이 감성은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이거를 항상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칸트가 이걸 하나씩 차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이게 탁 우리가 눈앞에 떠올랐잖아요, 대상으로. 그거를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 상이. 네네네. 이게 본래 있는지 없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어떻든 우리의 눈이 있고 뭐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기 감고 있다 딱 보니까 뭐가 딱 보인다는 거죠, 이 공간에. 이럴 때 이제 이게 뭐냐면 현상이 됐다는 거예요. 눈앞에 올랐다, 대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상이라고 이 현상이 이게 우리 눈에 딱 뭔가 감각이 되도록 나타난 것은 뭔지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는 사물 자체라 부르잖아요. 물 자체로 부르죠 이거죠. 우리의 감관이 요거를 딱 우리가 이제 촉발하게 포착했을 때 포착인 거. 그 이게 뭔지는 몰라. 이게 자체가 진짜 실체는 뭔지 모른다는 거. 근데 어떻든 이게 우리 눈에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충 크기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그걸 물이라고 부른다. 물 자체. 사물 자체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감각장으로 포착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 감각으로 포착이 안 되니까. 방금 포착한 게 현상. 우리는 현상을 포착한 거죠. 이건 현상인 거죠. 현상과 물은 또 달라요? 물 자체는 현상으로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게 물 자체거든요. 감각 이거는 우리는 감각이잖아요. 좀 만지고 보고 느끼고
이거는 현상이고 감각할 수 있는 게 현상이고 감각할 수 없는 거는 물 자체인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뭔가가 그걸로 해가 촉발됐다 이거죠. 쉽지 않은데요. 자, 여러분도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느낌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께 좀 책임을 넘기고 싶습니다. 일단 칸트 해달라고. 인식 능력 중에 제일 먼저 네 가지가 인풋, 있는데 첫 번째 인풋 감성. 자, 인풋이 들어왔습니다. 네. 시간과 공간이라는 필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냥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게 막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딱 시간과 공간을 통해 갖고 요게 요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시간적으로 이제 그죠? 우리가 잇따라 일어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저기 갔다 오니까 여기 있다라고 이제 하여튼 감성은 네. 그 감성 직관이 포착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근데 요거에 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네. 때 그러면 우리가 그냥 봐갖고 이것만 갖고 되느냐, 시간 공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understanding, 지성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뭔지를 인식할 수 있으면 지성이 필요하잖아요. 지성.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작용을 통해 눈에 이제 들어와갖고 우리 후두부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 눈에 들어가서 망막을 통해서 후두부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재생이 되겠죠, 그죠? 우리 후두부에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가는 도중에도 뭐 생각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이게 뭔가 이게 어떻게 있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작용을. 네.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판단할 거 아니야. 이건 책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을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행 과정이었던 거죠. 아까 말했던 그렇죠. 그 감성이 물 있어야지. 자체라는 이제 게. 이해되죠? 네.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으로는 얘는 이제 현상을 이제 포착은 했고, 그렇죠. 하지만 얘가 뭔지는 아직 잘 모르고 그렇죠. 있고, 그걸 아는 게 이제 지성이고. understanding. 예. 근데 그거는 반드시 협동작업을 해야 되죠. 이것만 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직관이 들어와야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렇죠. 눈으로 예, 뭐가 보죠. 들어와야. 예. 그러니까 그런 바로 그 판단하는 능력. 저게 네. 뭔지, 본질이 뭔지, 저게 지금 어떤 식으로 그 존재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게 지성. 바로 지성이 돼. 네. 근데 이 지성도 말이에요. 또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아까 시간과 공간이 감성이 갖고 있듯이 지성도 선험하는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뭐냐면 개념이라고 불러요. 개념. 우리가 이걸 이걸 책이라고 판단하려면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개념을 이제 선험적 개념이 있다고 하거든요. 미리 우리 들어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들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이요? 개념이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선험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 없는 애들이 너무 많던데. 난 오늘 집에 먼저 갈게. 개념 없이. 개념을 반말하 드셨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념을 다른 말로 범주라고 불러요. 카테고리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주. 그 개념을 맞추면 카테고리, 범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렇게 봐요. 4개의 손과 12개의 손가락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걸 만져보려면 손가락이 필요하죠. 뭘 만들려면. 마찬가지로 지성이 막 작용을 이제 이게 뭔지를 알려면 막 이제 지가 촉수를 뻗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양과 질과 관계와 양태라는 크게 4개의 그 범주가 필요하고 그 각각에서 3개씩 해가지고 총 12개의 범주가 있어요. 그만 분류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저도 이해는 잘 못하겠지만 네. 칸트라는 사람이 진짜 치밀한 사람인 것 그렇네요. 같아요. 느낌이 딱 오는 게. 그 아까 그 독일적인 의미 벽돌을 탁 와. 사가고 네. 톱니바퀴가 탁탁 맞물려가는 느낌. 기계가 정확하게. 그러네요. 예. 그 독일적인 우리가 할 때 공학적인 느낌 있잖아요. 자동차 잘 만드는 아주 정밀한 네. 그 느낌이. 그러니까 뭐 하나 설명하는데도 절차가 있고 네. 큰 뭐가 절차 있어요. 있고 뭐 하기 전에 이거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걸 네. 또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고 이것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딱 나타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 양질관계 형태를 가지고 결국 우리는 이 현상된 것들을 이게 무엇이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네. 이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질관계는 이런 거예요. 양과 질은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고 관계와 양태는 역학적 힘으로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뭐 분이에요. 조금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네. 양은 뭐냐면 자 어떤 거든지 요거 하나 여러 개 모든 것 이렇게 양으로 나타낼 수 있죠. 맞잖아요. 우리 예, 존재를 예. 나타낼 때 대상하는데 하나이다, 네. 여러 개다, 모두다, all, 네. one, 뭐 others, all 이렇게 네, 맞잖아요. 네. 양으로 치면 나타낼 수 있죠. 네, 가능합니다.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네. 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은 양화될 수 없는 것은 이제 이 사실은 그 우리가 현상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양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은 이게 셀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셀 수 없으면 그거는 완전한 거잖아요. 영원한 거잖아요. 쪼개지지 않는 것은. 네. 그러니까 반드시 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이든지
여러 개이든지 모든 것이다. 요게 이제 범주고 네. 양의 세 가지 범주고 질은 뭐냐면 이거죠. 이다, 아니다, 인 듯하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컴퓨터의 이진법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 이진법 있잖아요. t는 뭐 있잖아요. 이다음에 1이고 네. 아니다면 0 주갖고 1010 해갖고 이진법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다는 1로 치고 아니다는 0이고 인듯하다는 1과 0 사이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우리 명제를 판단하잖아요. A는 B다. 네. 이것은 책이다. 이것은 물이 아니다. 이것은 책과 종이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님 쓰러지실 것 같아. 혈압 올라가시고. 오늘 방송은 네. 방송인 듯하다. 말아먹은 듯하다. 뭐 그냥 하는 김에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관계와 양태가 있는데 네. 관계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관계. 관계는 실체와 속성. 이 책은 딱딱하다. 실체와 속성. 네.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실체. 이 책은 딱딱하다. 그것도 또 나눠요. 세 가지를 네. 또. 세 가지에서도 또 나눈데. 관계에서 세 가지가 이제 제발 그만 좀 나눠. 이 나눔 강박 있는 친구 아니야? 칸트는? 아니 이게 군대 위계 생각하시면 되죠. 군대에서 저 참모총장부터 쫙 위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 날아가잖아요. 뭐 밑에 부서 있고 또 그 이 밑에 또 참모총장, 하급 있고. 중장, 소장, 뭐 연대, 대대, 중대 쭉쭉쭉 이렇게 나누면서 유기적으로 쫙 맞물려 가잖아요. 하나로 탁 모아지는. 네.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는 결국 네. 힘인데 아까 말한 실체와 속성이라는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볼펜이 딱딱하다. 뭐 네. 그다음에 책이 딱딱하다. 원인과 결과. 때리니 아프다. 한 대 맞으니 아프다. 이게 원인과 힘이 일방적으로 작용하고 주고받는.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예요. 원인과 네. 결과는. 근데 나머지 관계는 이제 상호 관계. 이거는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정지된 게 아니라 평형 관계다. 힘이 서로 주고받는 게 똑같다. 그럴 땐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호 관계, 인과관계, 실체와 속성. 이게 바로 관계를 구성하는 세 가지 범주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 칸트가 다 나눠놓은 이거를 다 알아야 될까요? 다 알 필요는 없죠. 뭐 다 알 필요는 없죠. 다 알 수도 없겠지만 네, 네. 근데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걸 한번 해봐야 돼.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명한 인류학자 그 레비스트로스. 네. 레비스트로스가 글을 쓸 때 자기가 이제 홍보 쓸 때 좀 여러 가지 이제 워밍업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 사람 뭘 하냐면 그 마르크스가 썼던 그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메리 18일인가 하여튼 마르크 책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그냥 아무 데나 꺼내갖고 몇 페이지 읽는데요. 근데 그 몇 페이지 딱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탁 이제 글 쓰기 시작하면 머릿속에 안개가 그린 것처럼 쫙 글이 터진다는 거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치밀하게 구성된 책을 읽다 보면 사람의 우리가 뭔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책 광고 많이 나오지만 뭐 거목들이 있는 숲을 걸어가다 보니 내 키가 뭐 자라더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있다거든요.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난해한 책을 읽다 보면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사실 아니 다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내 수칙대로 해석을 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 모르는 것도 그럴 때 제가 왜 이제 칸트식으로 나중에 판단의 비판이 나오는데 왜 좋냐면 내 인식 능력이 흐트러져야 돼요. 한번. 내가 지금 내 감각이 흐트러지고 내 감성이 흐트러지고 내 지성이 흐트러지고 내 판단력, 상상력이 흐트러지고 막 온갖 것이 흐트러져갖고 이게 뭐지라는 경험을 가질 때 이 혼돈 속에서 이 새로운 걸 찾고 싶거든요. 인간은 반드시 의식은 지향. 그 과정에서 창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어려운 책을 난해한 책을 읽을수록 사실은 내가 새로운 걸 만들려 할 때 이 창조 과정은 오히려 사람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요. 내가 마찬가지로 어려운 책을 읽을 때 와 내 인식이 막 위기감을 느끼거든요. 안 되겠다. 이거 빨리 한번 내가 풀 가동을 해야겠다. 네. 딱 그렇게 풀 가동을 넣고 나서 딱 이제 워밍업 딱 하고 나서 그다음에 딱 연구를 하면 잘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는 바로 그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가 했던 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칸트식의 이게 이론 아닌가. 네. 미리 한번 쫙 그렇게 그걸 하다 보면 사실은 오히려 쫙 되거든요. 네. 자, 인식 능력에서 지금 네. 감성, 지성, 상상력, 이성이 있는데 그 중에 네. 지성을 지금 네.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네. 거죠. 양태 범주까지 네, 마지막에 했죠. 양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 양태는 뭐 그냥 이렇게 보시죠.
양태는 시간인데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가능성. 네. 실제로 있다. 네. 실현성 반드시 있다. 필연성.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거죠. 네. 요거는 시간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이 칸트가 위대하다는 게 이 지금까지 전통 형이상학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 네. 김상현 교수하고 다 이야기인데 양과 질과 관계는 전부 다 존재론이거든요. 형이상학의 주제였거든요. 존재를. 근데 이 사람이 있다라는 거, 실존 시간을 최초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 철학에서. 그러니까 이 대단한 거랑 이런 네, 거죠. 네. 자, 하여튼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우리는 감성이 자극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네. 네. 지성은 능동적으로 종합해 가지고 결국 구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네, 네. 이게 뭔지 그래서 칸트 철학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구성을 한다 이거죠.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거울처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자이크처럼 아까 말씀드린 마음이 막 기능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자 이것은 한 권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걸 비유를 하자면 메마른 흙이 말이에요. 메마른 흙이 일단 우리가 진료의 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촉발되는 거죠. 네. 그 메마른 흙이 우리가 이제 감성적 직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물이 적셔져요. 시간과 공간을 통해. 그 시간 공간 물이 적셔지가 반죽이 됐잖아요. 진흙을. 네, 네. 그럼 반죽이 된 거를 아까 말한 지성의 범주 있죠. 그러니까 틀이 있단 말이죠. 벽돌을 찍는 틀. 아니면 밀가루가 있으면 밀가루를 물에 묻힌 게 이제 그 감성적 직관이고 그다음에 그 밀가루 반죽된 거를 가지고 이제 빵틀에 굽는 것들이 지성의 범주에 넣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는 사고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상력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상상이 나옵니다. 상상력. 이제 분류해야지 상상력. 자, 상상력으로 가겠습니다. 인식 능력에서 이제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다음 처음이 감성, 네. 그다음에 이제 지성, 네. 그다음에 상상력, 이성이 있는데 상상력이 이제 가야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상상력이 뭐냐면 우리가 근데 감성과 지성이 사이가 좋기가 힘들 거잖아요. 네. 사실은 좀 물과 불 같은 거잖아요. 네. 감성은 수동적이고 지성은 능동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전달하면서 좀 중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거 존재가. 그러니까 바로 상상력이 그 중계를 해준다 이거죠. 중계를 해준 존재다. 이게 뭐냐면 상상력은 네. 이 딱 우리가 감성적 직관의 내용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까 지성이 개념이 있다 했잖아요. 범주가 네. 있다 했잖아요. 그럴 때 그거를 좀 이게 특수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요 범주에 맞게 요거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식화해 준다고 하거든요. 상상력은 상상력이 발휘가 잘 되는 사람은 뭐냐면 네. 있잖아요. 어떤 걸 봤을 때 도식을 잘 만든 사람이 있죠. 어떤 책을 읽고 나서도 이 책을 쫙 도식으로 설명해 준 사람이 있죠. 네네. 우리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PPT 파워포인트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아니면 딱 한 장으로 하여튼 딱 그림 비슷하게 기호 비슷하게 잘 만들어 준 사람도 있죠. 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상상력 그 도식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게 어떻습니까? 쾌감이 느끼시겠죠. 이런 거 만들 때 네. 새로운 게 들어왔지만 이게 우리 지성의 범주에 맞게 탁 도식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이 특수한 거를 보편적 개념에 딱 집어넣을 때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봤는데 이 영화가 딱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에 요거 하고 딱딱 맞아 떨어질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결국은 이게 그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감성과 지성이 협동하게도 되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우리가 도식화가 쉬워지면 더 이제 인식이라는 건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효율적으로 그려내는 거죠, 사실은. 상상력이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 도식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네네네. 이것도 사태를 만날 때 잘 그 개념을 잘 잡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뭐 전자기기 같은 게 이렇게 딱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 좀 모양만 딱 봐도 그리고 버튼 한두 개만 눌러봐도 이게 뭐에 쓰이는 거고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이렇게 잘 꿰뚫는 사람들이 좀 있고 네. 네. 한 두 달을 써도 제대로 이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쪽입니까? 네, 네. 상상력 많이 상상이 떨어지나 부족해. 봐요. 네. 그런 이제 현상과 그렇죠. 나의 감성 직관과 그렇죠. 그리고 지성에 그거를 매개해 주면서 중간에서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죠. 도식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상상력. 여기까지 네. 뭐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요. 너도 좀 따라와라. 그래서 이게 다 이성이라는 거죠? 아니지. 요까지가 이제 상상력이고. 예, 그 이성에 다 들어가죠. 이성에 네. 다 네 들어가고. 가지에 들어가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제일 좁은 의미의 이성. 이성의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이성. 아까 리즌, 말씀하셨던 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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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이제 뭐 원인과 결과를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주 원인과 결과는 아까 지성의 범주에 들어가죠. 지성에서 관계의 범주에 들어가죠. 원인과 결과. 왜가 이걸까요? 리즌? 리전은 우리가 이런 말 하는데 리전은 인식에도 들어가지만 이 사유의 능력이란 거죠. 인식 능력과 사유 능력을 또 좀 다르게 보는데 인식과 사유의 차이는 뭔데요? 그러니까 인식과 결국 사유. 인식이란 것은 우리가 뭐 현상계와 사유는 이제 이념을 사유할 수 있는 아, 거죠. 네네. 자유를 사유할 수 있고 그것도 설명 한번 드리면 좀 이따가 합시다. 네. 설명하지 네, 네. 마세요. 네. 이해했잖아.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봅시다. 자, 우리가 이때 추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추리하는 능력이죠. 리저닝 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제 그 감성과 네. 지성의 그리고 상상력의 작용을 통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식이 만들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판단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수많은 지식이 축적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있잖아요. 구슬이 수말이라도 껴야 보이죠. 아, 그렇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이걸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이건 뭐 아무 쓸모될 데가 없잖아요. 네. 네. 바로 그 이제 이념, 이성은 뭐냐면 그것을 체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정은 그 많은 지금 쌓아진 지식들을 꿰는 거예요. 깨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성의 역할이다. 저 지식이 어디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체계화하는 원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들어간다고. 또 세 가지가 있네. 우리도 빨리 이거를 꿰고 싶어요, 정방님. 그러니까 이게 뭐 주로 세 개, 네 개 이렇게 제가 아.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7, 8개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막 세 개, 네 개씩 보통 나가는 것 같은데. 양심이 있네. 그러니까 이성이 지식을 그러니까 체계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어떤 원리로 하셔야 어떻게 체계하느냐? 그 원리가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념. 우리가 이념? 말하는 이념. 아이디어 하는 거. 네. 그게 바로 이데아라고 예전에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지식을 체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원리로 체계하느냐? 그게 이념이라는 원리를 갖고 체계하는데 그 이념의 원리가 뭐냐? 바로 영혼과 우주와 신이라는 거예요. 영혼. 우주, 신. 인간의 모든 지금 우리가 이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들, 사라진 지식은 네. 바로 이 세 가지 이념의 원리로 다 수렴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감성적 직관을 통해서 그리고 이성의 어떤 범주를 통해 가지고 상상력의 도식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네. 그렇게 산출된 지식들이 결국 어디로 수렴하느냐? 이성이 체계적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 체계를 이루는데 그 바로 그 세 가지 어떤 원리, 이념의 원리로 간다는 거죠. 뭐냐? 이성이 아니죠. 영혼과 우주와 신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때 영혼하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면 귀신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간의 심리, 사이컬러지. 이게 나중에 심리학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나중에는 심리학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 우리 마음의 모든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지식이 다 한 군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바로 영혼으로 가게 되고 영혼이라는 이념으로 가게 되고 또 우리 지금 외부 자연에 대한 지식 있죠. 네. 자연과학에 대한 경험과학에 대한 지식 이건 전부 우주 세계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도덕적 실천에 일어나는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결국 신으로. 신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신이 결국 없으면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내가 이 도덕적 실천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할 때 나의 이런 것들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신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신이 마지막 날 심판을 하고 너희 신이 다 분배를 해준다. 행복 신이 다 줘. 네가 도덕적인 행동을 네가 스스로 열심히 하면 신이 나중에 다 행복을 나눠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도덕적인 인간이 될 거잖아요. 네네네.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그러면 좋아 한 번뿐인 인생 난 내 마음대로 살다 갈 거야.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이런 하여튼 세 가지의 원리로 네. 지식들이 체계화된다는 거죠. 이 이념의 어떤 원리, 요 세 가지 원리로 네. 체계화된다는 거죠. 그게 이성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결국 지성이 아무리 우리가 이런 세계를 인식하고 뭐 인식하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물음을 하잖아요. 부딪히는 질문이 있잖아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거는 진짜 지식 갖고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네. 자연과학적 지식이 축적된다고 우리가 지금 뭐 두뇌의 어떤 대뇌 전두엽에 따라 가지고 인간이 행동을 일한다. 그거 아무리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의 의미를 과연 그 지식이 보증해 주냐 이거죠.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은 부딪히게 돼 있다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 삶의 의미가 어디 있고 우리가 왜 도덕적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럴 때 결국 그것이 결국 우리는 바로 여기 인식 능력의 세 가지가 아까 말한 감성, 지성, 상상력이지만 결국 인식 능력이면서 왜 이성은 사유 능력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느냐? 바로 그 물음에 대해서 그 이념이 제기하는 그 여러 가지 이것들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성은 이제 사유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저 멀리 지금 우리 현상계가 아니라 저 멀리 이어지는 예지계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성의 특권적 지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분도 혹시 칸트 이분도 커피 좋아하셨죠? 네, 그렇다고 생각이 커피 듭니다.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똑똑해지시려면 네. 커피 없이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카페인을 엄청 흡입해야 될 것 같아요. 감성지성, 상상력, 이성 이상.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 1kg 1kg 커피죠? 커피. 예, 1kg 커피는 바로 이 양태가 바로 보입니다. 눈앞에서 네. 검정색 물로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현상이 받아들여지지만 네. 바로 상상력을 통해서 이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인식하게 하죠. 네. 예. 그리고 이 커피를 먹어야 되는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주와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 바로 커피를 설명하면서 예. 우리 또 이용자 중에 그런 아이디 쓰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정프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지금 칸트가 자꾸 이런 거 말한 건 이런 걸 왜 침묵을 안 지키고 자꾸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념이 우리 현상 세계에서 감각 오감으로 인식이 안 되면 그럼 과감히 끊어야 되는데 네. 왜 칸트는 그거를 비트겐슈타인처럼 말할 수 없는 건 침묵 안 지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그 대상을 사물로 인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을 사유할 수 있어야 된다. 자꾸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이념적인 것들 우리가 도저히 인식이 안 되더라도 사유는 해야 된다.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칸트는. 네. 그러니까 참 지금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 오히려 간단한 문제인데 그죠. 그냥 광고하지 말라는 뜻인 건가? 지금 광고 시간이거든요. 스킵해 가셨어. 아니 우리 중요한 광고 시간 이렇게 정박님이 스킵해 가셨어. 이거 스틸 대상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거래할 수 없어요. 네, 무조건 이거 지켜야 됩니다. 자, 1kg 커피를 네.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사유하시고 상상력 많이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kg 커피 콜드브루 네. 그다음에 또 드립백. 그리고 또 원두 네. 너무나 훌륭한 제품들이고 매력이 다 각기 다 다르니까 꼭 네.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1kg 커피 우리 정민여가 이렇게 똑똑해진 것도 아마 1kg 커피 탓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 안 나가죠. 내가 왜 똑똑해졌어 지금. 바본데 지금. 자, 1kg 커피 네. 여러분의 책과 함께 어울리는 단 하나의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kg 커피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팟빵 게시판 공지사항에 있는 1kg 커피 광고주 리스트 거기 링크를 따라가셔도 1kg 커피 만나실 수가 있고요. 또 가장 편하게는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 1kg 커피 앱을 다운 받으세요.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순수이성 비판을 바로 네. 가장 기본적인 인식 능력 4가지 정도만 살펴봤는데 네네. 또 모자라는 미진한 부분은 또 이렇게 또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칸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 혹시 참고하면 좋을지 제목 한 저는 번만 좀 말씀해 주시죠. 왜 칸트인가 음. 이 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책도 읽다 보면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칸트인가? 네, 김상환 교수님 저서인데 김상환 교수님. 저서 이 책이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책은 페이지 수 자체가 막 그렇게 접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예.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친절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그래도 사전을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왜 칸트인가 이런 책 보면 좋겠고요. 혹시 끝으로 네. 칸트를 네. 또? 네. 아니 칸트. 질문하시면 오늘 아니. 난 질문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칸트를 하고 싶은 말. 칸트의 의의랄까요? 의미를 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아까 사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면서 갑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그 배경에는 칸트가 있고 또 네. 칸트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철학자가 되었던 것도 사실
그 3.1 운동이라는 것들, 민족 자결주의, 세계 평화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평화잖아요. 네. 맞아요. 전쟁 없이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지금 한민족 그리고 세계 시민에게 주어진 가장 궁극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없애게 만들 것인가. 네. 칸트가 진짜 영국 평화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국 정책을 하자. 세국 정책. 하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책에서. 네. 왜냐면 그러면 다른 나라끼리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아. 그냥 자기 나라에서 그냥 자기 알아서 다 먹고 살자. 전쟁도 하지 말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글로벌 네. 사회에서. 그러면 다 무기를 내려놓고 국제 기구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그게 국제연맹 유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갈수록 그 이제 기독교 서구 사회에서는 기독교 기독교가 이제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을 때 이 윤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칸트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칸트 윤리학이거든요. 이 칸트의 실천 이성 이쪽이 가장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또 뭐 우리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가 백종원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본인이 그 독일에 장학금을 받아갔는데 사회민주당 장학금을 받아갔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 사회민주당 그 당원 연수 받을 때 딱 첫 구절이 그 사회민주당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일 거예요. 15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잖아요. 우리 당의 기본 정신은 칸트의 평등 사상에서 출발한다. 딱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칸트가 자유, 평등 이런 것들 중요시하게 생각했고 특히나 칸트가 자유와 평등, 프랑스 혁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근데 칸트가 참 재밌는 게 자유와 평등이 모순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다 주면 뭐 그렇죠. 이게 결국 양극화가 돼가 평등이 침해받고 평등이 돼버리면 자유가 침해받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우애, 박애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웃 사랑이죠, 사실은 같은. 연대라는 거죠, 사실. 이런 것들이 가장 조화를 이룰 때 이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지금 우리 나오는 모든 진짜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 이런 거 다 칸트의 철학에 다 기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철학들이 이 칸트에서 왔고 칸트에 나아가고 네.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 이론에도 칸트의 어떤 그 구성주의 이론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정말 칸트의 어떤 목적의 왕국 그리고 아까 말한 보편적 입법의 형식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지금 이 칸트가 만들어놓은 세계 속에 살고 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칸트는 인간에게 근대라는 것이 결국 개인의 어떤 자리를 발견한 것이긴 하지만 네. 칸트야말로 정말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세계 시민으로 가는 길들을 네. 열어준 정말 위대한 철학자다.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네. 뭐 정치인도 좋고 뭐 경제인도 좋은데 네. 칸트의 이 책을 설령 뭐 해설서든 아니면 네. 뭐 이렇게 짧게 요약한 책이라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많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렇다면 네, 우리 국민들이라도 네, 우리 시민들이라도 좀 많이 읽어서 네, 결국 우리 시민들의 수준이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정말 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좀 쌓아서 위에 사람들을 좀 바꾸시죠.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그런 말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철학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그 인격이라는 것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막 어떤 철학 어떤 이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적어도 철학책 한 권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네, 걸 네. 가지고 있는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네. 정말 자격이 있다. 이런 네네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어느 정당이건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네. 좀 정치인들이 저 정도 책은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좀 듭니다. 자, 오늘 26번째 책으로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고 제발 좀 다뤄달라고 하셨던 칸트, 네. 임마누엘 칸트의 뭐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 비판, 하여튼 맛보기로 짧게 좀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감히 진짜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철학자라는 거를 오늘 실감했어요. 입에도 올릴 수 없을 정도의 그렇진 대단하신 분 그렇진 같아요. 칸트가 항상 주장했던 게 생활 철학이거든요. 네. 철학은 생활화돼야 되고 우리 생활에 실천돼야 된다. 그럴 거면 생활어로 썼어야죠. 글 쓴 거는 저 천상경어로 써놓고 생활 철학이라고. 후배들을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해줄.
여튼 뭐 어려웠지만 네. 뭐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네. 조금은 칸트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방송 너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좀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네. 칸트의 그래도 핵심 네. 사상들은 오늘 그래도 많이 좀 맞아요. 간단하게나마 좀 다룬 거니까. 그 한 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arry Heavens Above Me and Morallo Within Me. 요것만 기억하시면 머릿속에는 하늘에 반짝인 별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도덕 법칙이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뭐. 네, 지금 여름밤 네. 하늘 한번 올려보시죠. 네, 좋다. 공해가 가득할 겁니다. 요즘 아니, 요즘- 깨끗해요. 요즘처럼 이렇게 밤하늘이 맞아요. 아름다운 때가 요즘 진짜 있었나요? 별 보이더라고요. 네. 뭐 아주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진짜 별 보이는 데도 있고 하니까 네. 예, 하늘의 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속에 칸트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하루하루가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 그리고 더 감동적인 책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죠.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